네, 검찰의 소환조사 닷새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네 번째로 오는 목요일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정태원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당초 이 전 대통령 그 소환 전만 해도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소환 접수 이후 닷새 만에 상당히 좀 빠르게 청구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엿새 만에 이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예. 이번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오히려 수사 기간으로 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길지요.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위 핵심 관계자들이 상당한 숫자가 구속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거의 완결 상태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 입장이라든지 그런 변소를 듣기 위해서 지난주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이미 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구속 여부를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또 사실 법조계에서는 만약에 저것이 증거가 확실히 나온다 그러면 구속을 피할 길이 없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뭐 검찰에서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 전 대통령의 태도, 이것도 구속영장 청구까지 좀 일조의 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다. 있는 문서도 뭐 자극적인 용어인 조작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그 검찰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사실 좀 일종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명백히 청와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인데 이것 자체를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 검찰이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관련자가 했다는 얘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검찰이 안 했다는 쪽으로 일종의 비난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방어로서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스스로 자초했다고 봐도 사실 무방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무일 총장이 어떤 정치적 고려 등을 했을 때 영장 청구에 어떤 고심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심을 한 결과일까 아니면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고심을 당연히 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신분 자체가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또 구치소에 넣는다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대통령임을 지냈다고 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큰데 불구속한다는 건 안 맞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고 또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구속이 됐는데 주범격인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케이스와 조금 다른 것이 이거는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한 그 이득이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검찰이.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두 사람을 같이 구속한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은 구속을 만약 안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형평성 문제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그건 뭐 도저히 말씀이신 거죠? 피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영장실질 실질심사가 목요일에 있을 예정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되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영장실질심사라는 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 그래서 이제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취지로 구속영장에 청구가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거기에 대해서 뭐 당신이 할 말은 있느냐? 그걸 판사 직접 들어보고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는 내가 할 말은 검사 다 했으니까 굳이 나갈 필요 없다. 변호인이 그러면 대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검사나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건 판사만 물어보고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도 검찰 수사에 불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이 별지까지 해서 207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구속을 해야 되는지 의견서가 한 1000쪽 된다 그러고 그럼 거기에 맞서서 변호인들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의견서를 만들었을 것이고 아마 실질심사 하는 날 그러한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전 대통령에 과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판사님께서 일단 석연치 않은 부분에도 물어보셔야 되는데 본인이 출석하지 없으니까요. 않으니까 그것은 서류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서류에 어차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부분인 거고 증거라는 것은 판사님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그건 불리한 건 맞는 거겠죠. 대통령께서 뭐 안 나오신다는 건 본인의 판단이지만은 본인의 직접적인 소명을 안 하신다는 것도 본인의 어떤 선택이니까 그건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성실한 태도의 그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출석과 불출석이?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출석들을 하죠. 불출석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예 신문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변호인 나가서 하고 본인은 안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로 보이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본인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지요. 정말로 뭐 억울한 게 있는지. 근데 본인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 그건 뭐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뭐 그 변호인 얘기를 대신 들어볼 수밖에 없죠. 일단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심사가 앞으로 뭐 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어떤 그 법리 다툼에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할 것인가 아까 뭐 잠깐 언급해 주긴 했습니다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닐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좀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하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다스가 누구 것이냐 이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웃음거리처럼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스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그 범죄 사실의 반 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또 뭐 50만 불을 소송비용으로 대줬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뇌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치열하게 다퉈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과 다른 뇌물들 또 이제 그 국정원 돈 받은 것 같은 경우도 아마 치열하게 다퉈질 겁니다. 국정원 예. 돈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나는 모른다. 내 밑에 그 참모들이 쓴 모양인데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썼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래 목적대로 썼다. 아마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예. 어디에 썼냐 못 밝힌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일반 뇌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줬다든지 뭐 대보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거는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이고 이건 뇌물이 아니다. 이런 법리 주장을 할 겁니다. 그 예. 이유는 아직 그 당선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당선되기 전에 줬는데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뇌물이고 당선이 안 되면 뇌물이 아니고 그건 법리적으로 안 맞다. 정치자금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는 이상득 전 의원이 관리한 것이고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그래서 시효완성됐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또 나오는 보도에 보면 사위도 돈을 건네줬다라는 네네. 자술서를 또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뭐 검찰 조사에서 실리진 않았습니다만 뭐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까지 뭐 증거로 뭐 작용하거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아마 그 사위 부분은 원래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이 그 사위를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됐었는데 사위에 예. 난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스스로 잘수가 쓰는 걸 보면 이것이 무슨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나 등을 돌린 그런 거라고 보기 좀 어렵고 예.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사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사위만은 좀 선처를 받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다른 형 부분으로 또 보입니다.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혐의도 좀 하나둘씩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품백과 관련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뭐 각서를 썼다라는 것도 오늘 뭐 조간신문에 실린 부분도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인 거. 2007년도 벌어진 그러니까 경선부터 본선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선이 끝난 다음에 뉴욕에서 김윤영 여사께서 이제 어떤 사업가한테 명품백 플러스 그 안에든 뭐 3만 달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받았고 그것을 돌려줬는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지만은 예. 관련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다음에 그 정도원 의원이 이것을 무관하게 해서 뭐 사비를 썼다는 것까지 본인이 인정한 상태고 그래서 확인서 써줬다는 부분이라서 근데 직접 조사는 사실은 예전에 2009년에 권양순 여사에 대한 조사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중앙지검이라든가 중수부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검 쪽으로 이제 모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전 영부인이셨던 분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예가 좀 준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어쨌든 조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근데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던데 이거는 좀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구체적으로 그 돈을 줄 때 어떤 취지로 주었는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네. 자기의 이권을 부탁하면 줬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연결돼서 공범이 되는 것처럼 김윤옥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죠. 예. 구체적인 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많은 혐의들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시켰는데 뭐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 뭐 영장 발부라든가 기각이라든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세요? 글쎄 하여튼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언론 보도만 난 거하고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검찰 기록에 어떻게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이런 혐의들이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 433억 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었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0만 불 받은 혐의로 조사받다 돌아가셨고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 훨씬 한 2천억씩 됐지만은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뇌물로 지금 의뢰된 게 110억쯤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는데 만약 인정이 된다면 그거를 불구속한다는 건 이게 형평에 너무 안 맞게 되죠. 네. 20일 오전 10시 반에 이제 영장 심사 열리게 되는데 결과는 20일 밤쯤이나 23일 새벽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를 또 법원 내릴지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 조사를 마쳤습니다. 22시간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 자진 출석했을 때는 굉장히 좀 헬스칸 얼굴에 좀 패딩 차림이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좀 말끔한 비교적 그때와 비해서는 와서 일단은 합의에 의한 것 같았지만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한다. 죄송하다. 뭐 이런 뜻을 밝혔는데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당화해서 그냥 가서 얘기를 한 거지만 이번에는 이제 법률적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소인들은 아니라고 하신다. 예.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책임 있으면 지겠다. 결국 이 얘기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는 있었지만 이것이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조사 때는 금방 끝난 이유는 아직 검찰이 피해자 조사가 안 끝났잖아요. 네. 근데 추궁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두 번째 고소인도 충분히 조사를 했고 이틀에 걸쳐서 또 첫 번째 고소인도 조사를 마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사에서는 두 번째 피해자에 관한 그 피해 사실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첫 번째 피해자 조사에 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됐었으니까 그 부분에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제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게 제일 큰 쟁점이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을 거고요. 예. 자꾸 그래서 위력에 대해 제가 대법원 판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 위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자유로운 의사.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네. 또 행위자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예. 또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20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온 대법원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결국 두 가지죠. 이 위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둘이 자유롭게 애정 관계냐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둘이서 사귀었다고 한다면 비록 불륜이지만 예. 그러면 휴대폰 문자든 뭐든 좋아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그런 말을 한마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닐 때도 연인처럼 항상 보였다든지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그 휴대폰 메시지에 의하면은 그냥 괴념치 말거라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연인 간의 대화로 보기엔 좀 어렵죠. 판례를
혐의를 지금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지금 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전부터의 관계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인데 그게 지금 2차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싱크탱크에서 암 전 지사가 뭐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시기와 그 뭐 피해 당시의 시기가 맞물리지 않아서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게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인데 뭐 이전부터의 관계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전부터의 관계라는 건 어떤 뭐 성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성관계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아니 성관계가 있는데 예. 그럼 그 성관계 일어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느냐?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났는데 갑자기 내일 한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정말 위력의 경우가 있을 거고 예전부터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왔다. 전혀 스스럼 없이 그러더니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즉 뭐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지만 자신의 마지막 명예만은 지키겠다 뭐 이런 심리로 좀 분석해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피해자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 번째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더조민주주의연구소에 대한 그 오피스텔의 뭐 임금을 뭐 어떤 사업가가 됐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같이 보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일종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명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록 불명예스럽지만은 나는 나의 지지자를 지켰다라고 하는 명분만 스스로의 명분만 지킨다고 하면. 혹시 모를 정치적 생명의 제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만약에 이제 구속을 피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형을 피하게 되면은 그 자체의 제기도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겠죠.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더조민주주의연구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는 싱크탱크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된 관계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위력이 행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희정 지사 측은 아니 내가 더조민주연구소에서 내가 뭐 누구를 보호하고 감독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가게를 아줌마가 하고 있고 그 가게에 종업원이 있어요. 여자 종업원이. 근데 그 가게에 아저씨가 있죠. 그 아저씨는 그 가게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부를 때 사장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주인 아저씨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 위력에 의한 그 간음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관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게에 그 남자가 주인 아저씨가 직접 관여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관계 그런 관계가 위력이 없다라고 아니다. 단정 그렇게 짓기는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네. 자, 확보한 증언 또 물증을 토대로 안 전 지사의 추가 어떤 조사까지 검찰이 마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혐의 인정 여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제가 기록을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구속은 피하기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 대권 주사에서 국민적 지지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도 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투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더군다나 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그런 점에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구속은 피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투 관련한 또 다른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미투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외대 교수가 수년간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사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외대 교수 한 분이 자살한 사건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뭐 대외적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해야지고 외대 그 내부 게시판에 그 박사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원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교수가 뭐 모텔을 데려간다고 강요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뒤에 다른 그러니까 졸업생 중에 또 다른 사람도 자기도 그렇게 당했는데 그때는 고백을 못했다, 폭로를 못했다라고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이게 참 보니까 대학가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이 어떤 그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징계를 통해서 파면된 거랑 또 자진 사직하는 거랑 사후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여부와 관련 없이 그러니까 진상조사 그와 징계가 진행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징계나 수사 있는 동안에는 사직 못하도록 아예 그 법령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그 대학도 뭐 비슷한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마 이렇게 사표 내고 나가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면이나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연금 받는데도 굉장히 제한이 있거든요. 거의 못 받게 되거나 받다 조금밖에 못 받게 되거나. 예. 그래서 이제 사직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본인이 또 나는 억울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사표 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어느 쪽이건 간에 좀 진실은 밝히고 책임을 또 지울 것은 지워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비단 외대에서만 불거져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저도 대학에 있지만은 이런 여론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이게 적지 않게 있었죠. 이게 문제는 이제 대학 내는 좀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예. 대학 교수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요. 예. 징계를 해야 되는 대학 교수가 동료가 되는 겁니다. 단과대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시간이 오래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고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누굴 뭐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꼭 맡아주십사라고 하는데 고사하다가 보면 지지분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논의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징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또 이제 제3의 또 재심을 요청하는 상태. 그리고 이게 근보 이상이 나와야지 사실은 연금이 많이 깎이지만은 근거 이상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종류의 것은 1심, 2심, 3심까지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 왜냐하면 증거가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연금은 깎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흐지부지되기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성추행, 성희롱 관련된 사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왔다고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결과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병폐가 좀 심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서로 교수들끼리 봐주기로 일관해 왔다는 건데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덮었던 것이 터져 나온 거니까 골마가 터진 거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 좀 관련돼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사립학교법에 조금 그 징계의 그 권한이 그 재단한테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그러니까 말하면 교육부에서 이걸 이쪽에 권고를 하는데 문제는 사립학교의 그 재단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차제에 그런 걸 조금 바꿔서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경우라든가 강제성을 좀 띌 수 있게. 예. 그러면 아니면 사립학교 협의회 같은 데에서 재단 협의회 같은 데서 그걸 조금 총대를 메고 하는 경우 몇 가지 차원의 것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회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주요 이슈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